인천의 낡은 공단 지역 녹슨 철문과 빛바랜 간판들이 즐비한 골목 안쪽에 강지원 정비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그의 작은 정비소는 분주했다.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 공구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지원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만들어냈다. 지원은 30 남짓의 젊은 정비사였지만 그의 손길은 이미 수십 년 경력에 베테랑 못지않게 노련했다. 어떤 고장난 차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신기하게 되살아났고 정직한 수리비 덕분에 단골 손님도 꽤 있는 편이었다. 사장님, 이번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몇 년은 끄떡없겠어요. 방금 수리를 마친 택배 트럭 기사가 꾸벅 인사를 하며 지원에게 음료수 한 병을 건넸다. 지원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기사는 굳이 그의 손에 음료수를 쥐어주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떠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원은 정비소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점심은 언제나처럼 단출했다. 아침에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통에는 흰쌀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몇 조각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다. 그에게는 이 소박한 점심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휴식 시간이자 고된 노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다. 그가 막 숟가락을 들려던 참이었다. 정비소 문가에 한 여자가 머뭇거리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이는 지원과 비슷해 보였지만 행색은 꽤나 초라했다. 낡고 빛바랜 옷차림에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만 들려 있었다. 아마도 일자리를 구하러 이 근처 공장을 찾아왔거나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여자는 지원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저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잠시 길을 여쭤보려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지원의 도시락통을 향하고 있었다. 배가 많이 고픈 듯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지원은 말없이 자신의 도시락통을 여자에게 내밀었다. 별건 아니지만 괜찮으시다면 같이 드시겠습니까? 마침 저도 이제 막 식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원과 도시락통을 번갈아 보았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폐를 끼칠 수는. 폐는 무슨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여럿이 먹으면 더 맛있는 법입니다. 사양 마시고 드세요. 지원은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라였다. 사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외동딸이자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탐사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다. 현재 그녀는 대기업 태징그룹의 불법 폐기물 무단 방류와 노동자 착취 문제를 비밀리에 취재 중이었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 공단 지역에 잠입해 있던 것이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증거를 수집하던 중 우연히 지원의 정비소 앞을 지나게 된 것이었다. 유라는 지원이 건넨 숟가락을 받아들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김치와 계란말이뿐인 소박한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게 느껴졌다. 따뜻한 밥알 하나하나에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선뜻 식사를 나눠준 이 젊은 정비사의 순수한 친절함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요? 그나저나 이 근처에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일자리라도 알아보시는 겁니까? 지원이 무심한 듯 물었다. 유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준비해온 답변을 꺼냈다. 네, 뭐 비슷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아직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최대한 평범하고 어눌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주변을 관찰하고 지원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정비소의 풍경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아주 작은 안경테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날 것 그대로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했다. 식사를 마친 후 유라는 지원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는 정비소를 나섰다. 지원은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작은 온정을 베풀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도, 그녀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해가 저물고 지원은 정비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고된 하루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아마도 오늘 점심을 함께했던 그 낯선 여자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부디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편 정비소를 나선 유라는 근처 골목에 세워둔 자신의 소형 승합차로 돌아왔다. 차 안에는 그녀의 오랜 파트너이자 촬영 감독인 박철민과 음향 감독인 이지혜가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독님,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걸리셔서 걱정했어요. 박 감독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응, 괜찮아.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그림을 건졌어. 유라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케이스에 넣으며 방금 전 만났던 젊은 정비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소박한 친절과 꾸밈 없는 모습은 그녀의 다큐멘터리에 예상치 못한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 같았다. 어쩌면 그가 이번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박한 사람을 자신들의 위험한 작업에 끌어들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유라는 강민서라는 가짜 이름으로 강지원 정비소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가난한 취업준비생으로 위장하고, 때로는 공단 식당에서 허드렛 씨를 돕거나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인터뷰하는 등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 녹아들려 애썼다. 물론 그녀의 진짜 목적은 태진그룹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잠입 취재였다. 그녀의 작은 안경테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는 쉴 새 없이 공단의 풍경과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태진그룹 공장의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원은 가끔씩 정비소 근처에서 마주치는 유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곤 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는 유라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고, 지난번 식사를 함께했던 짧은 인연이나마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유에게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이질적인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는 어눌한 척했지만 가끔씩 튀어나오는 고급 어휘나 날카로운 통찰력은 평범한 취업준비생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허름한 옷차림과 달리 그녀의 손은 노동으로 거칠어진 흔적 없이 너무나 곱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주변을 관찰하는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마치 무언가를 집요하게 파헤치려는 탐정의 그것과도 같았다. 지원은 몇 번이고 그녀가 몰래 수첩에 무언가를 적거나 아주 작은 기계장치 카메라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민서 씨는 정말 그냥 일자리만 알아보는 겁니까? 어느 날 지원이 무심한 듯 물었다. 가끔 보면 꼭 뭔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기자라든가 뭐 그런 거요. 유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능숙하게 표정을 갈무리하며 웃어 넘겼다. 에이, 사장님도 참... 제가 무슨 기자예요.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배우고 경험해 보려는 거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요. 그녀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지원의 예리한 관찰력에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순박해 보이는 정비공이 생각보다 훨씬 더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유라의 잠입 취재는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진그룹 공장 내부에서 일하는 몇몇 노동자들과 어렵게 접촉하여 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확보했다. 또한 공장 주변의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그 주범이 태진그룹 공장에서 몰래 방류하는 폐수라는 심증도 굳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태진그룹의 보안은 철통 같았고 내부 고발을 하려는 사람들은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자취를 감추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지원에게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 그의 오랜 단골 손님 중 하나인 김영감의 아들이 태진그룹 공장에서 일하다가 의문의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쓰러진 것이다. 김영감은 지원에게 눈물로 하소연하며 아들의 사고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유해물질 은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며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지원은 분노했다. 그는 김영감의 아들을 어릴 적부터 봐왔고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김영감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이것이 태진그룹의 비리를 파헤칠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지원에게 접근하여 김영감의 아들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물론 자신의 진짜 신분이나 목적은 철저히 숨긴 채였다. 지원은 유라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함을 느꼈다. 이 가난한 취업준비생이 도대체 무슨 수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녀의 말에는 왠지 모를 설득력이 있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이런 노동 문제 전문이신데 혹시 김영감님께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결국 지원은 유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며칠 후 유라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김영감을 찾아왔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 측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언론에도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진그룹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김영감과 지원 그리고 유라의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그들을 미행하거나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원은 이제 유라가 단순한 취업준비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 비밀은 그들을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물어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 계속 그녀를 도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역시 이 위험한 게임에서 쉽게 발을 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소박했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영감 아들의 사건을 계기로 한유라의 태진그룹 취재는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놀라운 능력으로 태진그룹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언론 역시 이 사건에 주목하며 태진그룹의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유라는 이 기세를 몰아 태진그룹 공장 내부에 더 깊숙한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 주변을 탐문했고 해고된 전직 직원들이나 내부 고발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찾아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이 활발해질수록 태진그룹의 감시망 또한 더욱 촘촘하게 그녀를 조여왔다. 태진그룹의 회장 박태수의 충실한 해결사이자 보안 총괄 책임자인 조철중 상무 일명 독사 조는 이미 유라 강민서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파리 정도로 여겼지만 그녀가 김영감 아들 사건에 개입하고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압박을 가해오자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유라의 뒤에 더 큰 배우가 있거나 그녀가 단순한 사회운동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 상무는 부하들을 시켜 유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그녀가 자주 드나드는 강지원 정비소 역시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는 강지원이 유라의 조력자이거나 혹은 그녀의 비밀 활동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어느 날 밤 유라는 박철민 촬영 감독과 함께 태징그룹 공장 뒤편에 폐수 방류 지점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그들이 야간 투시 카메라로 증거 영상을 확보하던 결정적인 순간 갑자기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조 상무의 부하들이었다. 유라와 박 감독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박 감독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고가의 특수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 심하게 파손되고 말았다. 다행히 촬영 데이터가 담긴 메모리 카드는 간신히 챙겼지만 카메라는 더 이상 작동 불능 상태였다. 젠장 이 카메라 없으면 더 이상 촬영은 불가능해. 박 감독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것은 일반적인 카메라가 아니라 유라의 아버지가 특별히 제작해준 초소형 고성능 탐사 카메라로 대체품을 구하기는커녕 수리조차 쉽지 않은 물건이었다. 유라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결책이었다. 문득 그녀의 뇌리에 강지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라면 어쩌면 이 망가진 카메라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겨났다. 그는 단순한 자동차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의 손은 마치 마법처럼 어떤 기계든 되살려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라는 파손된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를 들고 강지원 정비소를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도망치느라 헬쑥해져 있었고 옷가지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민서 씨,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지원은 그녀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유라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지원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과 자신이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물론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태징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며 어젯밤 결정적인 증거를 촬영하다가 습격을 당했고 이 카메라가 그 증거를 담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사장님. 아니 지원 씨. 제발 이 카메라 좀 고쳐주세요. 지원 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눈물과 진실이 담겨있는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물건이라고요. 유라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파손된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외관은 심하게 망가져 있었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내부의 핵심 부품들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유라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절박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거짓을 읽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징그룹이라는 이름은 그에게도 깊은 분노를 일으키는 단어였다. 김영감 아들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카메라는 처음 만져봐서요. 지원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카메라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한 듯 빛나고 있었다.
그날부터 지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카메라 수리에 매달렸다. 그의 작은 정비소는 마치 첨단 기술 연구실처럼 변해갔다. 그는 인터넷에서 관련 부품들의 회로도를 찾아보고 해외 포럼에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낡은 자동차 부품들을 분해하여 필요한 부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의 집중력과 손재주는 경이로울 정도였다. 유라는 그런 지원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자동차 정비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손끝에서 죽어있던 기계들이 생명을 얻는 과정을 보면서 그녀는 그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침내 지원이 기름때 묻은 얼굴로 유라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놀랍게도 멀쩡하게 작동하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됐습니다. 데이터도 모두 무사합니다. 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는 지원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원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카메라를 되찾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조 상무의 감시망은 더욱 좁혀져 왔고 그들은 언제 다시 습격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지내야 했다. 지원은 더 이상 유라를 자신의 정비소에 숨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정비소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려면 조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유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강지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그가 이끄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위험천만한 취재 여정은 이제 강지원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지원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한 사건의 깊숙한 곳까지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의 평범했던 일상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강지원의 낡은 정비소는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될 수 없었다. 조철중 상무의 감시망이 언제 그들의 턱 밑까지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었다. 지원은 한유라와 그녀의 작은 촬영팀 카메라를 고친 이후로 박철민 감독과 이지혜 음향 감독은 유라와 거의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를 데리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폐쇄된 공장지대의 한 버려진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워낙 외지고 관리가 되지 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고 복잡한 내부 구조 덕분에 유사시 몸을 숨기기에도 용이했다.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지원은 능숙하게 주변의 폐자재들을 이용하여 가니 숙소와 작업 공간을 만들었고 유라와 그녀의 팀은 가져온 장비들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민서 씨. 아니, 한유라 감독님. 창고 한 구석에서 랜턴 불빛에 의지해 지도를 살피던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발을 들여놓은 것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당신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유라는 지원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순박하지만 강인한 남자는 이미 자신들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후였다. 미안해요, 지원 씨.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유라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그녀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SJ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이자 사회고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독립 PD 한유라는 사실을.
그녀는 돈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세상의 부조리와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위험한 취재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태증그룹 박태수 회장의 끝없는 탐욕과 불법적인 행태는 그녀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 태증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왔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어요. 김 영감님 아들 사건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악마 같은 집단이라고요. 유라는 지원에게 그동안 자신이 비밀리에 촬영하고 수집해온 태증그룹의 비리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공장 폐수를 몰래 강으로 방류하는 장면,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박태수 회장과 조철중 상무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비밀 장부까지. 모든 증거들은 충격적이었고 태증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그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는 돈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거대한 아기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 김영감의 아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유라는 그의 대답에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지원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지원에게 자신들의 최종 계획을 설명했다. 태증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박태수 회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성공한다면 태증그룹의 검은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들 모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기도 했다. 제가 가진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원이 말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이 이런 일에 쓰일 줄은 몰랐지만 어쩌면 저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라의 촬영 장비들을 살펴보며 자신의 기술을 응용하여 더욱 은밀하고 효과적인 감시 장비나 교란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떠올렸다. 또한 태증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여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에도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부터 버려진 창고는 그들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지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장비들을 개발하고 제작했으며 유라와 그녀의 팀은 이지연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추가 증거들을 수집하고 폭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우는 진정한 동지로 발전하고 있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뜨거운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조철중 상무의 귀에도 들어갔다. 조 상무는 강지원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한유라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박태수 회장에게 보고하여 그들을 일망타진할 마지막 작전을 지시받았다. 태증그룹의 모든 보안 인력과 해결사들이 총동원되어 강지원과 한유라를 향한 거대한 포위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창고 주변에는 밤낮으로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배회했고 그들의 통신은 도청당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원과 유라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성공이냐 아니면 파멸이냐. 운명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았다.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그들은 과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버려진 창고는 강지원과 한유라, 그리고 그녀의 작은 촬영팀에게 위태로운 폭풍 속에 유일한 눈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원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창고를 개조하고 외부의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조잡하지만 효과적인 경보 장치들을 설치했다. 또한 유라의 촬영 장비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개량하여 더욱 작고 은밀하게 작동하는 특수 카메라나 통신 교란 장치 등을 만들어냈다. 그의 손은 마치 연금술사처럼 낡은 고철 덩어리들을 놀라운 발명품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태쟁그룹 박태수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폐기물 방류, 그리고 노동자 착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그의 검은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했고 박철민 감독과 이지혜 음향 감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분석하고 잠입 취재를 감행했다. 지원은 그들의 든든한 기술, 지원군이자 위험한 작전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조철중 상무의 그림자는 그들의 숨통을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다. 그는 강지원과 한유라가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태증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보안 인력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은신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경찰 내부의 정보원까지 매수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원의 정비소에 괴한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정비소는 비어 있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조 상무는 지원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며 그의 심리를 교묘하게 위축시키려 했다. 김영감 부부는 정체불명의 협박 전화에 시달렸고 지원과 가깝게 지내던 몇몇 동료들은 이유 없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유라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박태수 회장의 최측근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황 이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황 이사는 최근 박 회장과의 관계가 틀어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유라 측에서 먼저 접촉하여 내부 고발을 제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황 이사가 정말 그들을 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박 회장이 파놓은 함정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함정이라면 그들은 꼼짝없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지원과 유라는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지원은 자신이 직접 황 이사를 만나 증거를 받아오겠다고 자원했다. 유라는 그의 안전을 극도로 걱정했지만 그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박 감독과 이 감독에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약속된 날 밤 지원은 황 이사가 알려준 비밀 접선 장소인 한적한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의 옷에는 유라가 개조해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만약을 대비한 호신용 특수장비들도 몸에 지니고 있었다. 폐공장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 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 안에 박태수 회장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황 이사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원이 서류 가방을 받아들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폐공장 사방에서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총구를 겨누며 나타났다. 조철중 상무였다. 역시 함정이었던 것이다. 강지원, 내 놈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오늘이 내 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조 상무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원은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었다. 동시에
그의 몸에 지니고 있던 교란 장치가 강력한 섬광과 폭음을 터뜨리며 괴한들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다. 그 틈을 타 지원은 준비해둔 연막탄을 터뜨리고 폐공장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하여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라와 박 감독, 이 감독은 총소리와 폭발음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박 감독은 드론을 띄워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감독은 해킹을 통해 조상무 일당의 통신을 마비시켰다. 유라는 지원이 알려준 비상 탈출로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피투성이가 된 지원이 마침내 유라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황 이사로부터 빼앗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복부에는 깊은 자상이 나 있었고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다. 지원 씨, 정신 차려요. 유라는 울부짖으며 그를 부축했다. 괜찮소.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지원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유에게 건네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순간 조상무의 부하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유라는 지원을 끌어안고 총알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 차량들이 폐공장으로 들이닥쳤다. 박 감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조 상무와 그의 부하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모두 체포되었다. 유라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지원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수술실 앞 유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다. 만약 지원이 잘못된다면 그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터였다. 그 순박하고 용감했던 남자를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유라는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지원이 건네준 서류 가방을 굳게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박태수 회장과 태진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있었다. 이제 그녀는 지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원의 생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의 곁을 한유라는 떠나지 못하고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희생으로 얻은 박태수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서류 가방은 이제 그녀에게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지원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진실을 그녀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것이 지원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자 그와 함께 꿈꾸었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다. 다음 날 유라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박철민 감독, 이지혜 음향 감독, 그리고 이지연 변호사, 유라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자문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지원이 확보한 증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방대했다. 박태수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한 정관계 로비 불법, 비자금 조성 환경 오염 물질 무단 방류, 그리고 노조 탄압과 관련된 각종 내부 고발 자료들과 비밀 장부 녹취 파일들이 빼곡했다. 이것만 있다면 박태수와 태진그룹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었다. 시간이 없어. 유라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조철중 상무와 박태수 회장은 지금쯤 혈안이 되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강지원 씨가 입원한 병원도 안전하지 않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들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대담했다. 확보한 모든 증거를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와 양심적인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동시에 전달하여
태진그룹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또한 며칠 후로 예정된 태진그룹의 긴급 주주총회 현장에서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하여 박태수 회장의 퇴진을 요구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박태수 회장과 조철중 상무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이미 유라와 그녀의 팀원들을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 상태였다. 병원은 물론 유라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24시간 감시가 시작되었고 언론사와 검찰 내부에도 그들의 정보원들이 암약하고 있었다. 심지어 유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었다. 이건 거의 전쟁이야. 박철민 감독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전쟁이지.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해. 강지원 씨를 위해서라도. 유라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작전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이지혜 감독은 자신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태진그룹의 내부 통신망을 감시하고 조철중 상무의 움직임을 역추적했다. 이지연 변호사는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소송 전략들을 준비했다. 박철민 감독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그들의 투쟁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임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쳤다. 가장 위험한 임무는 증거 전달이었다. 유라는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지만 팀원들은 극구 반대했다. 그녀는 이미 태진그룹의 표적이 되어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박철민 감독과 이지혜 감독이 변장과 위장술을 이용하여 각각 언론사와 검찰의 증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약속된 날 서울 시내는 마치 거대한 첩보 영화 세트장처럼 변해갔다. 박 감독과 이 감독은 조철중 상무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이동 경로를 바꾸고 대중교통과 택시, 심지어 자전거까지 동원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그들의 손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편 유라는 이지연 변호사와 함께 안전가옥에 머무르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휘하고 주주총회에서의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철중 상무는 미친 듯이 그들을 추격했다. 그는 유라의 팀원들이 자신들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어떻게든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태진그룹의 해결사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박 감독과 이 감독은 예상치 못한 기지와 행운으로 위기를 넘기며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 증거가 언론사와 검찰에 전달되자마자 파장은 즉시 나타났다. 주요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태진그룹과 박태수 회장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검찰 역시 즉각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태진그룹 본사와 박태수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궁지에 몰린 박태수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이번 사건이 경쟁 세력의 음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총회를 강행하여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마침내 태진그룹 주주총회 당일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 그리고 분노한 시민단체 회원들로 총 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태수 회장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단상에 올랐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총 회장 뒤편 문이 열리며 한유라가 이지연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유라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박태수 회장의 모든 비리를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총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박태수 회장은 결국 자신의 측근들에 의해 단상에서 끌려 내려오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그 순간 병실에 누워있던 강지원의 눈이 기적처럼 떠졌다.
그의 귓게 TV 뉴스 속보를 통해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해낸 것이었다. 지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정의의 목소리는 마침내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고 거대한 악의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유라와 그녀의 팀원들은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병상에서 힘겹게 의식을 되찾은 강지원이 함께할 것이었다. 태증그룹 박태수 회장과 조철중 상무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유라 감독이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그 어떤 권력이나 자본도 이를 덮을 수 없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태증그룹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고 박태수 회장과 조철중 상무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검은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태증그룹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과 함께 막대한 벌금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만 했다. 한유라 감독의 다큐멘터리 거인의 그림자는 개봉과 동시에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태증그룹의 추악한 민낯과 그에 맞서 싸운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사회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다큐멘터리는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고 유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심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는 기업 윤리 강화 노동자 권익 보호,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강지원의 삶 역시 기적처럼 변화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세상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는 골목길의 영웅, 숨겨진 의인으로 불리며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찬사를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정비소로 돌아가 묵묵히 자동차를 수리하며 예전과 다름없는 소박한 삶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의 정비소는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편지와 후원금이 답지했다. 특히 김영감의 아들을 비롯한 태증그룹의 피해자들은 지원의 도움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되면서 그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한유라는 지원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꾸준히 그를 찾아와 그의 회복을 도왔고 그의 정비소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지원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그와 함께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지원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유라의 진심 어린 설득과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재단에 이사장직을 수락했다. 그의 낡고 기름때 묻었던 정비소는 이제 강지원 희망 정비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단순한 자동차 수리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지원은 여전히 자동차를 수리했지만 이제 그의 손길은 차가운 기계를 넘어 사람들의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강지원과 한유라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오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왔다. 신분도 배경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소울메이트였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 강지원 희망 정비센터 앞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재단에서 후원하는 무명 가수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원은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한유라가 따뜻한 눈빛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참,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유라가 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꿈이 아니에요, 지원 씨.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에요. 지원 씨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 거라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한 끼의 점심을 나누었던 작은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희망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한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지원과 유라는 정비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지원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유라가 직접 만들어 온 따뜻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함께 나누었던 그 소박한 점심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저녁 먹을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유라가 수줍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지원 역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요. 이제부터는 매일 함께 저녁을 먹읍시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을 햇살 아래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강지원과 한유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해피엔딩이었다.